네 애비는 뭐 하는 놈이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썩은 담배 냄새와 역겨운 알코올 기운이 뒤섞인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찬 포효였다. 소리는 낡은 중대장실의 탁한 공기를 찢고 먼지 쌓인 캐비닛을 울렸다. 오진석 대위. 그의 두툼한 목은 분노로 붉게 부풀어 올랐고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너머로 갓 임관한 신참 소위를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 이한나 소위는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 위에는 이한나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지만 지금 그녀는 이름 없는 표적에 불과했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으나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상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었지만 군인의 각이 잡혀 있었다. 중대장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젯밤의 야간 훈련 실패와 오늘 아침의 대대 전술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분노가 방 안에 배설물처럼 널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빈 인스턴트 커피 잔과 서류 더미가 산사태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의 낡은 선풍기는 부러진 날개로 의미 없는 소음만 내고 있었다. 오진석 대위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단 한 사람, 바로 이한나 소희에게 돌리고 있었다. 이 보고서, 그가 육중한 주먹으로 서류 뭉치를 내리쳤다. 종이들이 비명 행사하듯 바닥으로 흩날렸다. 숫자 하나, 이 사소한 숫자 하나를 네가 틀렸어. 그것 때문에 우리 중대가, 이 오진석이가 대대장 앞에서 개처럼 깨졌다고. 그것은 명백한 과장이자 비겁한 책임 전가였다. 전술평가의 실패는 오 대위 자신의 오만한 지위와 부실한 훈련 준비 때문이었지. 보급 현황 보고서의 사소한 오타 때문이 아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 중대 행정관인 김 상사와 통신병 박일병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모니터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그들의 키보드 타자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생존 신호처럼 다급하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이한나 소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림은 없었다. 건조하고 단호하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오진석은 그녀가 울고 빌고 무너지기를 바랐다. 수정, 수정. 오 대위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마늘과 숙취의 냄새가 이한나의 코를 찔렀다. 수정한다고 끝날 것 같아. 애초에 너 같은 년들이 군대에 기어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 드디어 본심이 튀어나왔다. 그의 작은 눈은 경멸로 번들거렸다. 여군들은 이게 문제야. 사소한 실수나 저지르고 분리하면 눈물이나 짜고 군대가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 그는 그녀의 바로 앞.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거리까지 다가섰다. 대체 무슨 백으로 들어왔냐. 육사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이딴 보고서나 틀리는 거냐고. 그것이 그의 진정한 공포였다. 오진석은 학군단 ROTC 출신이었다. 능력은 평범했지만 야망과 시기심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병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한나 소위는 그가 그토록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육사 출신이었다. 그는 이한나가 자신의 무능함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멋대로 단정했다. 이한나는 침묵했다. 규정대로. 그녀는 상관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그의 어깨 너머 한 점을 응시했다. 그 기계적인 복종,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이 오진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말 안 들려.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이 어린 년이. 그가 으르렁거렸다. 눈 똑바로 떠. 네 애비는 뭐 하는 놈이냐. 다시 그 질문이 나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저속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딸내미 군대 보내놓고 장군님들한테 전화나 돌려서 내 딸 꿀 빨게 해달라고 청탁이나 넣는 그런 비겁한 놈이냐. 이 말이다. 이한나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꿈틀했다. 아버지. 그 단어는 그녀에게 단순한 가족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신념이자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 모욕에 반응하기도 전에 오진석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이거나 처먹어.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 남아있던 서류 뭉치 전부가 이한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두꺼운 종이 뭉치는 무기처럼 날아왔다. 서류 뭉치를 고정했던 스테이플러의 날카로운 침이 그녀의 왼쪽 뺨을 스쳤다. 화끈한 통증과 함께 작은 상처에서 선홍색 피 한 방울이 배어나왔다. 방 안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멎었다. 김 상사와 박일병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오진석의 폭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황소처럼 서류에 맞아 잠시 휘청이는 이한나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어디서 감히 상관을 째려봐. 악. 이한나는 속수무책이었다. 예상치 못한 물리력에 그녀의 가느다란 몸은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나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빈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쿵. 그녀는 먼지 가득한 딱딱한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통증이 엉치뼈를 타고 척추까지 치솟았다. 그녀의 전투모가 바닥을 굴렀다. 방 안에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오진석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가슴은 승리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드디어 저 거만한 육사 출신 여장교를 꺾었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너의 수준이야. 알겠어. 그가 침을 뱉듯 말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그 보고서 오늘 안으로 다시 올려. 알았어. 이한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신체적인 통증보다 더 깊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짓밟린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나야, 군복의 무게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눈물은 없었다. 공포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도움을 받거나 허둥대지 않았다. 마치 PT 체조의 마지막 동작처럼 탄탄한 코어 근육을 이용해 절도 있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전투모를 주었다. 손으로 툭툭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머리에 썼다. 그리고 그녀는 뺨에 흐르는 피를 전투복 소매로 닦아냈다. 위장색 무늬에 붉은 얼룩이 졌다. 그녀는 헝클어진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이 모든 동작은 느리고 침착하며 무서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진석 대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따위의 감정은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경멸과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오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분명 이겼는데 왜 자신이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이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시정하겠습니다. 중대장님. 그녀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몸을 돌렸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녀는 고든 등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진석은 승리의 환호 대신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받고 싶다는 듯 남아있는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뭘 봐, 너희들도 전현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일 똑바로 해. 하지만 김상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방금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한나 소희가 불쌍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오진석 대위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중대장실 문을 닫고 나온 이한나는 복도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등은 문에 기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비어 있었고 훈련소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방금 피를 닦아낸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얼룩은 이미 어두운 위장 무늬 속으로 스며들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뜨겁고 수치스러우며 분노로 타오르는 얼룩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뺨의 상처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한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삼성 장군인 불곰 이태성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최전방 야전 지휘관으로 평생을 보낸 그는 단 한 번의 비리나 타협 없이 오직 실력과 명예로 장군의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적에게는 무자비했지만 민간인에게는 따뜻했다. 이한나는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그녀가 어렸을 적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말에도 서재에서 군사지도를 펴놓고 작전을 구상했으며 그녀에게 동화책 대신 전쟁사와 영웅들의 전기를 읽어주었다. 그녀가 처음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태성 장군은 딸을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낡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의 앨범을 건넸다. 이 길은 명예로운 길이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는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만약 네가 이태성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방패 삼아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나는 오늘 너의 군복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한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너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걸어가겠다고 맹세한다면 나는 너의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주겠다. 다만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그림자에 기대지 마라. 너는 너의 빛으로 서야 한다. 그날의 맹세는 그녀의 군 생활을 지탱하는 교리 그 자체였다. 이한나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생도 이한나로서 훈련받았다. 4년간의 혹독한 생도 생활 동안
그녀는 남자 생도들에게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사격술, 독도법, 체력, 그리고 전술 이해도까지. 그녀는 여성 최초로 종합훈련 점수 수석을 차지하며 졸업했다. 그녀의 졸업식 날, 단상에 앉아있던 아버지 이태성 장군은 딸에게 경례를 붙이는 다른 장성들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졸업 후 그녀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국방부나 합참본부와 같은 편안한 엘리트 코스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한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야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가장 험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인사 담당 장교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다. 자신의 가족 관계 기록을 임관 부대에 통보하지 말아 달라는 사실상 월권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그녀의 확고한 의지와 그녀가 이태성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사처의 묵인하에 그녀의 신상 정보는 보안 처리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평범한 육사 출신 신임 소위라는 가면을 쓰고 오진석 대위가 지휘하는 이 최전방 부대로 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부대에 전입 온 첫날,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중대장 오진석 대위는 그녀를 환영하는 자리에서부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술자리에서 대놓고 요즘 여군들은 너무 편해. 화장이나 하고 다닐 거면 뭐 하러 군대에 왔나 몰라라며 비아냥거렸다. 처음 며칠간 이한나는 그것이 단순히 거친 야전, 지휘관의 텃세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진석의 실체는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꼰대가 아니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자였다. 그는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썼고 훈련은 대충 서류로만 진행했으며 자신보다 학력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부하 장교들을 병적으로 괴롭혔다. 특히 그는 이한나 소위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 그녀가 여자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대로 반박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오진석은 이한나가 자신의 무능함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꺾어야만 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폭력은 그 모든 억눌린 열등감과 불안감이 터져나온 예고된 참사였다. 복도에 서 있던 이한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중대장실이 아닌 반대편의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아니, 그녀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군복의 무게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군복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진석 대위의 폭력을 사고로 묵인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을 어길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군단장의 딸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이한나 소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녀는 의무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군의관 박 대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한나는 자신의 뺨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군의관님, 방금 전 중대장실에서 오진석 대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한나 소위가 사라진 중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오진석 대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이 그의 속을 휘저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졌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이한나의 그 차가운 눈빛 때문에 기분이 더러웠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억지로 거친 웃음소리를 냈다. 뭘 봐. 이 새끼들아. 오진석은 아직도 굳어있는 김 상사와 박일병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너희들도 전현처럼 되고 싶어. 엉적의 바로 육사 출신 엘리트라는 것들의 본 모습이야. 서류 쪼가리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멍청이 그런데도 뻣뻣하게 고개나 쳐들고 말이야. 김 상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부대에서 1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지만 오진석 같은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그는 오진석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무능함이 이토록 추악한 폭력성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박일병은 아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관. 예. 중대장님. 전현. 아주 싹수를 잘라버려야겠어. 제 오늘부터 당직 근무표 전부 집어넣어. 그리고 주말 외출 외박. 내 결제 없이는 절대 못 나간다고 전해. 감히 중대장실에서 반항을 해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 하지만 중대장님, 이 소위는 규정된 휴일도 규정, 이 부대에서는 내가 규정이야. 오진석이 책상을 내리쳤다.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너희 둘. 오늘 있었던 일. 알지. 중대 단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말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특히 전현이 뺨에 상처 좀 났다고 의무실 가서 깽판 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들 입단속 잘 하라고. 그것은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김 상사는 침을 삼키며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낮게 대답했다. 오진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이 중대의 왕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이 작은 왕국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은 곧 규율이었다. 오진석 대위는 사실 능력에 비해 과도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육사가 아닌 학군단 출신이라는 것에 평생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관학교의 금수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장군이 될 길을 예약해놓고 자신처럼 흙바닥에서 구르는 야전 장교들을 비웃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배경, 특히 육사 출신 부하가 들어오면 병적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의 엘리트 의식을 꺾어버리고 자신 앞에 무릎 꿇리는 것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 그런 그에게 이한나 소위의 등장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 그녀는 육사 출신이었다. 둘째, 그녀는 여자였다. 오진석은 군대 내의 여군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는 여군들이 할당제 덕분에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고 믿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는 종종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투하러 온 게 아니라 장교 남편감이나 찾으러 온 거지. 훈련은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대고 생리휴가다 뭐다 핑계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비위 맞추느라 전투 준비는 뒷전이야. 그의 여성 혐오는 뿌리가 깊었다. 그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불안감을 외부의 이질적인 집단에게 투사하는 방어기제였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한나가 유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전입 온 첫 주부터 오진석이 서류상으로만 진행했던 훈련 계획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병사들의 부식비가 중간에서 새어 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는 그것을 공격의 의도 없이 오직 개선의 의도로 행했지만 오진석에게 그것은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한나의 그 조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오만함으로 해석했다.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저 어린 것이 감히 나를 얕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부러뜨리기로, 그녀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 다시는 감히 그 누구도, 특히 여자가 자신에게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만들기로. 오늘의 폭력은 그 계획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한나가 울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달라고 빌기를 바랐다. 그의 이런 비뚤어진 심성은 부대 운영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병사들에게는 폭군이었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이들에게는 간신이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돼지엄마 식당이었다. 오진석은 방금 전까지의 포악한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비굴할 정도로 살가운 목소리를 냈다. 사모님 나야. 오 대위 아이고. 내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식당 소음과 함께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대위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병사들 외출. 우리 식당으로 다 오게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에는 준비해 뒀으니까. 응. 오진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럼요. 사모님 걱정 마쇼. 이 오 대위가 누굽니까? 우리 중대원들. 사모님 닭볶음탕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하하, 이번 주말 전 중대원 특별 외출입니다. 몽땅 그쪽으로 보낼 테니 그거 잘 챙겨서 이따 저녁에 좀 봅시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지역 상인들에게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미끼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 그 돈은 그의 유흥비와 상납금으로 고스란히 쓰였다. 병사들은 맛도 없는 비싼 음식을 강제로 사 먹어야 했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한나 소위가 바로 이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병사들의 복지 설문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 복지 예산의 투명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리려 했던 것이다. 오늘의 폭력은 그 보고서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멍청한 년.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군대가 학교인 줄 알아. 정의 원칙 그런 건 다 똥이나 닦는 휴지야. 여기서는 힘이 법이고 줄이 규정이라고. 내 아비가 누군지는 몰라도 삼성 장군쯤 되지 않는 이상 넌 나한테 찍혔어. 끝났다고. 오진석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늘 저녁 돼지 엄마에게서 받을 성애를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이한나 소희의 존재를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떨어진 오물 정도로 취급했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오물을 깨끗하게 치웠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신참 소위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힘의 논리 그 자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발딛고 선 땅 전체를 뒤흔들
지각 변동의 진원지를 스스로 가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오진석 대위는 휘파람을 불며 전투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저녁을 먹고 상납을 받고 유흥가에 가서 오늘 승리를 자축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군의 관실은 중대장실의 광기에서 격리된 일시적인 피난처처럼 보였다. 약품 냄새와 낡은 침대 시트의 냄새가 섞여 적어도 이곳은 군대라기보다는 병원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유리막 같았다. 이한나 소위의 폭탄 같은 발언이 그 유리막에 선명한 균열을 냈기 때문이다. 군의관 박대위는 안경 너머로 이한나를 응시했다. 그는 마른 체형의 선한 인상을 가졌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노골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폭행 말씀이십니까? 이소희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시선은 이한나의 뺨에 난 붉은 상처와 그녀의 단호한 눈빛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그는 이곳 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이래 이처럼 명백하게 상관에 의한 폭행을 주장하는 장교를 본 적이 없었다. 박 대위는 황급히 의무실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복도 저편에서 오진석 대위가 귀를 대고 엿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방금 전에 공식적인 의사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한 개인의 목소리만 남았다. 이소희, 방금 한 말, 혹시 오진석 대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오 대위님 성격이 좀 불같으신걸. 훈련 때문에 예민해져서. 이한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 맺힌 피가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시경 중대장실에서 복수의 목격자 김 상사, 박일병가 있는 가운데 오진석 대위가 저를 서류철로 가격했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규정에 따라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집행하는 목소리였다. 박 대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소희님,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만약 그 진단서를 그 내용 그대로 상관 오진석 대위에 의한 폭행이라고 작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 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이 소희님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말을 이었다. 오 대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 소희님 군 생활을 여기서 끝장내려 할 겁니다. 하극상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이곳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진석은 대대장의 총애를 받는 중대장이었고 그들은 모두 같은 학군단 라인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니 이소희,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합시다. 예,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뺨의 상처는 제가 잘 치료해드리고 며칠 푹 쉴 수 있게 안전가료 진단도 끊어드릴게요. 네, 이한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실망과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것이 지오티 늑트란 엘의 마지막 한 방울.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진석이라는 개인을 넘어 이 부패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시스템 전체와 마주하고 있었다. 군의관,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장교마저 불의의 눈을 감고 피해자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었다. 오진석의 폭력보다 이 비겁한 침묵과 회유가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이 대대 안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박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지금 육군 장교로서의 선서와 의사로서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둘 다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한나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박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진단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환자의 증언에 따라 사실대로. 박대위는 이한나의 그 강철 같은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신참 소위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렸다. 오진석 대위에게 보복당할 공포와 눈앞에 이한나 소위가 이대로 이를 터뜨릴 공포 사이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 용지를 꺼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하지만 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소위,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릅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작성한 내용은 교활하게 모호했다. 진단명 좌측 뺨 찰과상, 경미한 타박상 의심, 환자 상태 환자 본인은 직무 수행 중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그는 오진석 대위라는 이름이나 폭행이라는 단어는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오진석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한나의 요구를 들어준 척 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패막을 친 것이었다. 이한나는 그가 건네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진단서라기보다는 비겁함의 증거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에게 필요한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그녀는 규정대로 경례를 붙이고 의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BOQ 독신 장교 숙소 방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기 시작한 막사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송으로 소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작은 방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앞 의자에 전투복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았다. 손에는 그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 그것은 그녀의 신조였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그것은 이한나 소위의 승리가 아니라 이태성 장군의 딸의 특권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진석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었고 부하를 폭행하는 범죄자였다. 그리고 방금 전 군의관마저 그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참는 것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척결해야 할 암 덩어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다. 한나야,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장으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군인은 군복 입은 시체에 불과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아빠 찬스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장교의 공식적인 보고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적인 호소가 될 수 있다.
그녀는 시스템을 이용하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라인을 이용할 것이다. 그녀는 군용 보안 전화기가 아닌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단축 다이얼이 아닌 외워서 누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는 아버지의 집무실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군단장 비서실장이자 그녀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박정훈 대령의 개인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정훈입니다. 박 대령님. 저 이한나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놀랐다가 이내 따뜻해졌다. 오, 한나 아가씨 아니. 이소희, 웬일이십니까? 군단장님께. 아닙니다. 대령님. 이한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절제되어 있었다. 저는 지금 사적인 용무가 아닌 육군 장교 이한나, 소위로서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제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대령님께 직통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수화기 너머. 박정훈 대령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수십 년간 이태성 장군을 보좌하며 온갖 상황을 겪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이한나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이것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군단장의 딸이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소희, 말하십시오. 이한나는 굳은 피가 묻은 뺨을 손으로 닦아내지도 않은 채 의무실에서 발급받은 그 비겁한 증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대령님, 저는 현재 제10보병사단 예하 XX대대 55중대에 복무 중입니다. 오늘 15시 30분경 중대장 오진석 대위에게 직무 수행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군단 감찰실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X군단 사령부.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의 심장부이자 북녘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사령부 본청 지하 5층에 위치한 비일 벙커. 독수리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거대한 전장의 축소판처럼 팽팽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술지도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아군과 적군의 아이콘이 실시간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 한마디, 결정 하나가 수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좌우했다. 적 기계와 사단의 최근 움직임은 명백한 기만 전술입니다. 작전 참모 G3인 이준석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2개의 전차대대는 미끼입니다. 진짜 위협은 이곳 78고지 후방에 은닉된 장사정포 여단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시 저들의 도발 1순위는 바로 그때였다. 작전 통제실의 육중한 이중 방음문이 노크 소리와 거의 동시에 열렸다. 브리핑 중이던 이준석 대령의 목소리가 멎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모 G1, G2, 지사들과 예하 사단장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이 방의 문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이상 회의 중에 열리는 법이 없었다. 문을 연 사람은 군단장 비서실장 박정훈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마치 최전방에서 방금 구출된 병사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회의의 주재자를 향해 필사적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회의석
상속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태성 제 X군단장. 그는 거대한 참나무 책상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불곰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그는 산처럼 거대하고 고요했다. 그는 작전 참모의 브리핑이 중단된 것에 대해 미간을 찌푸리기는커녕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의 비서실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이 회의를 중단시킬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박정훈 대령은 수십 명의 장성급 장교들의 시선을 뚫고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통제실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이태성 군단장의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오직 군단장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의 귀에 속삭였다. 각하, 긴급 사안입니다. 이한나. 소위 따님에 관한 일입니다. 찰나의 순간 이태성 장군의 어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전면의 전술 스크린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초점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한나, 이곳 모든 것이 국가와 전략으로만 환원되는 이 지옥의 심장부에서 그는 가장 사적이고 가장 연약한 그 이름을 들었다. 박정훈 대령은 이태성 장군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이 자리에서 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은 그것이 군군의 문제와 직결되었음을 의미했다. 이태성 장군은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행동 하나에 방 안의 모든 장교들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회의는 10분간 중단한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작전 참모는 방금 그 기만 전술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3가지로 다시 정리하도록. 나머지 참모들은 현 위치에서 대기. 그것은 질문도 제안도 아니었다.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정훈 대령을 향해 턱짓을 한번 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통제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방음문이 다시 닫히고 통제실에는 거대한 혼란과 정적이 동시에 남겨졌다. 군단장, 집무실, 독수리 작전 통제실과는 불과 50m 거리였지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방금 전에 팽팽한 긴장감 대신 수십 년 된 가죽 소파의 묵직함과 잘 관리된 나무 바닥의 광택이 위험을 더했다. 이태성 장군은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박정훈 대령이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보고해. 박정훈 대령은 문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이태성 장군을 20년 넘게 보좌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입이 마르고 등이 차가워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방금 전 17시 30분부로 이한나 소위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가씨라는 호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이 소위는 현재 제10보병사단 예하 XX대대 555 중대에 복무 중이며 본론만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박정훈 대령은 침을 삼켰다. 오늘 15시 30분경 중대장실에서 중대장 오진석 대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태성 장군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거대한 지도 앞에 섰다. 그는 그곳에 표시된 14단 구역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상태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좌측 뺨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태성 장군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책상 모서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단단한 원목 책상 모서리가 그의 악력에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게 다인가? 아닙니다. 각하. 박정훈 대령은 이제부터가 진짜 보고라고 생각했다. 이 소위는 즉시 대대 의무실을 방문하여 군의관 박대위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그는 잠시 말을 쉬다 사실을 정확히 전달했다. 군의관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허위 보고할 것을 종용하며 사실에 입각한 진단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소위가 받은 것은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상처라는 모호한 내용의 진료 기록지 사본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폭행 그 자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오진석 대위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대대 전체의 지휘 및 보고 체계가 심지어 의료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딸이 그 썩어버린 구덩이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는 것을 이태성 장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분노나 슬픔 따위의 감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 용암이 분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모든 감정을 누르고 오직 하나의 거대한 결의로 응축된 전투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나는 안전한가? 그것은 군단장이 아닌 아버지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잠시 망설였다. 신체적으로는 현재 BOQ에서 대기 중이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태성 장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박 대령을 지나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가 이 전화기를 드는 것은 군단 전체의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가 발령될 때뿐이었다. 그는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수화기만 든 채 박정훈 대령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군단 헌병대장 프로보스트 마셜에게 연결해. 박정훈 대령은 경악했다. 헌병대. 그것은 군 사법 시스템의 최고 칼날이었다. 각하. 감찰 인스펙터 제너럴 쪽이 아니라 헌병대장에게 연결하라고 했다.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금속성 소리가 섞여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황급히 다른 전화를 들어 헌병대장실을 연결했다. 몇 초 후 이태성 장군의 붉은색 전화기가 울렸다. 그가 수화기를 들자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헌병대장 김대령입니다. 각하, 김대령.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자네. 14단 XX대대 중대장. 오진석 대위라고 아나? 아. 아니.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각하. 곧 알게 될 거다. 이태성 장군이 말했다. 지금 즉시 군단 직속 수사팀 전원을 소집해라. 구속영장을 준비해. 혐의는 상관 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내가 그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자네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혐의다. 예, 각하 지금. 구속영장을. 무슨 일인지. 이건 요청이 아니다. 김대령. 이태성 장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명령이다. 30분 주겠다. 30분 후에 내 헬기 착륙장에서 수사팀과 함께
자네를 보길 바란다. 그는 헌병대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붉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일반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전장에 나가는 지휘관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박 대령, 지금 당장 내 전용 헬기를 준비시켜 야간 비행 장비 전부 점검해. 박정훈 대령은 이미 몸을 돌려 명령을 수행하려다 잠시 멈춰 섰다. 각하, 지금 가신다면 작전 회의는. 이태성 장군은 집무실 벽에 걸린 자신의 전투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모자를 쓰며 거울이 아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세 개의 별을 바라보았다. 박대령, 우리는 지금 적의 기만 전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맞나? 예, 그렇습니다. 각하, 그런데 내 군단 안에서 내 부하가, 내 자식이 적이 아닌 아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불곰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것이 기만 전술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적의 도발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는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다. 오늘 나는 그 적을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이다. 우리는 불시 방문을 가겠다. 다음 날 아침 14단 XX대대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전날의 긴장감 따위는 밤새 내린 이슬과 함께 증발한 듯했다. 적어도 오진석 대위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출근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중대장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처럼 당당했다. 그는 어젯밤 돼지엄마 식당 주인에게서 받은 두둑한 현금 봉투를 떠올렸다. 짭짤한 부수입,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확인. 하지만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제 자신이 완벽하게 진압했던 그 오만하고 뻣뻣했던 신참 소위. 이 한나 때문이었다. 감히 육사 나왔다고 개겨. 오진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어제 의무실에서 박대위를 만나고 나오는 이한나 소희를 멀리서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해숙했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하지만 오진석은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박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아니었지. 그냥 훈련 중에 좀 다친 거로 하라고 알지라며 입단속을 시켜두었다. 박대위는 전화기 너머에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오진석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중대장실 문을 열었다. 김 상사와 박일병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좋은 아침. 오진석이 넉살 좋게 말했다. 그는 김 상사의 어깨를 툭툭 쳤다. 김 상사. 어제 이 소위 그년 말이야. 꼴 좋지 않았어. 군기가 아주 바짝 들었을 거야. 김 상사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억지로 그렇습니다. 중대장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나저나 이 소희는 어딨어. 늦잠 자나. 아주 군대가 제 집 안방이야. 아닙니다. 이 소희는 30분 전에 출근해서 지금 창고에서 보급품 재고 실사 중입니다. 오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뺨에 상처를 입은 여장교에게 가장 먼지 나는 창고 업무를 맡긴 것은 그가 어제 내린 특별 지시였다. 그래, 하하 역시 굴려야 제맛이지. 아무튼 오늘은 대대장님 기분도 맞춰드려야 하니까. 보고서나 빨리.
그때였다. 우웅.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낮고 불쾌한 울림이었다. 뭐야? 또 포병 놈들이 사격 훈련하나. 오진석이 창밖을 내다보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소리는 포성 권신과는 달랐다. 그것은 공기를 찢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무게감의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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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왬프. 그것은 하나의 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거대한 날개가 동시에 공기를 후려치는 소리였다. 중대장실의 낡은 창문이 그 진동에 맞춰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중대장님. 박일병이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가리켰다. 저것 좀 보십시오. 오진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창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거대한 강철의 매 한 마리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부대에서 흔히 보던 낡은 500캠디나 코브라 헬기가 아니었다. 시작 S학기. 그것은 완벽한 검은색으로 도색된 블랙호크 UH-60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송용 블랙호크가 아니었다. 동체 측면에는 추가적인 통신 안테나와 방어용 플레어 장비가 빼곡했다. 저것은 지휘관 전용기 VIP 슬릭이었다. 그리고 그 블랙호크는 규정된 헬기 착륙장이 아니라 대대 정중앙 아침 구보를 위해 비워둔 연병장을 향해 곧장 하강하고 있었다. 미친 저놈들 어느 부대 소속이야 허가도 없이. 오진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잠겨 있었다. 그 순간 헬기의 육중한 소음을 뚫고 더 날카로운 소리가 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습 경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지 방어 경보. 적 침투 혹은 최상위 비상사태를 알리는 가장 절망적인 사이렌 소리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오진석이 수화기를 집어 대대 지휘 통제실에 연결하려던 순간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땀으로 범벅이 된 통신병이었다. 중대장님 지금 정문이 헬기가 연병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사건은 동시에 터졌다. 대대 정문. 평화롭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들의 눈앞에 지옥도가 펼쳐졌다. 끼이이이이이 굉음과 함께 세대의 검은색 군용 지프 K151가 위병소 차단봉을 거의 부술 듯한 기세로 급정거했다. 차체에는 MP라는 글자와 함께 이 부대 마크가 아닌 방패와 칼이 교차하는 군단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군단, 헌병대, 정지하십시오. 수아. 초병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지프의 문이 먼저 열렸다. 비상사태다. 문 열어. 절차에 따라 이 새끼가 조수석에서 내린 헌병대 상사가 초병의 멱살을 잡아채듯 밀어붙였다. 지금부터 이 부대 출입을 통제한다. 군단장님 직권 명령이다. 당장 안 열어. 초병이 겁에 질려 차단기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세대의 헌병 지프는 맹렬한 속도로 엔진을 울리며 대대 안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대대 본부 건물을 그대로 지나쳤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오진석의 중대 건물이었다. 한편 연병장, 히츠햄, 거대한 블랙호크가 지축을 울리며 착지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 다운워시 연병장 전체를 모래폭풍으로 만들었다. 훈련을 위해 도열해 있던 다른 중대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대대장님, 대대장님, 대대본부 건물에서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던 대대장 김중령이 뛰쳐나왔다. 그는 전투모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헝클어진 전투복 차림으로 헬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누구십니까? 대체 여긴 14단. 그는 이 상황을 보고할 자신의 라인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못했다. 군단 직속의 비상사태는 사단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슬라이딩 도어가 치익 소리를 내며 옆으로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완벽한 대테러 장비를 갖춘 헌병 특수임무대 SDT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헬기 주변을 경계했다. 그리고 전투복이 아닌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클래스 A 차림의 장교가 내렸다. 박정훈 대령, 군단장 비서실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 가면 같았다. 김중령은 박 대령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헬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사람만을 볼 수 있었다. 육중한 워커가 땅을 딛는 소리,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헬기의 광풍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전투모가 아닌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정모를 쓰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총장, JX군단 사령관, 이태성,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전쟁이었다. 대대장 김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1년에 한 번, 신년 순시 때나 멀리서 볼 수 있는 그 하늘 같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진흙탕 같은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충성. 김중령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대대장 김중령입니다. 가까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보고도 없이.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태성 장군은 김중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평생 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진석의 중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박정훈 대령과 헌병대장 김 대령, 그리고 구속영장을 손에 든 수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대대장 김중령은 경례를 붙인 자세 그대로 자신을 유령처럼 통과해 지나가는 군단장과 그의 수행단에 의해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것은 한 지휘관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이태성 장군은 그 행동 하나로 너는 이 사태의 지휘관이 아니라 수사 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대대 전체에 선포했다. 한편 중대장실 앞 오진석은 창밖으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헬기, 군단장,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똑바로 걸어오는 그 삼성 장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감사인가 아니야. 감사 때문에 군단장이 직접 뜰 리가 없어. 혹시 돼지 엄마 그 푼돈 때문에 아니야. 그때 끼익 세대의 헌병 지프가 중대 건물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10여 명의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중대 건물의 모든 입구를 포위하고 봉쇄했다. 오진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아직도 몰랐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것이
한낱 신참 소위가 아니라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이태성 장군의 워커가 중대 건물 앞 아스팔트를 굳건히 디뎠다. 그는 건물 입구에 다다랐다. 마침내 공포에 질려 튀어나온 오진석 대위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오진석은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본능으로 손을 들어 경례를 시도했다. 성중대장, 대위 오진. 이태성 장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진석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듯 그를 옆으로 밀어내고 곧장 중대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명확했다. 범죄가 일어난 현장, 그의 딸이 모욕당한 바로 그 장소였다. 이태성 장군은 오진석 대위를 유령처럼 통과했다. 그는 오진석이 내밀다만 어설픈 경례도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턱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 범죄의 현장인 중대장실이었다. 육중한 워커발이 중대장실 문턱을 넘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진석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 좁은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삼성 장군의 기백에 짓눌려 숨막히는 신문실로 변해버렸다. 오진석은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가까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가까웠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감찰이다. 그래, 어제 그 훈련 보고서. 아니면 돼지 엄마. 그것 때문에 군단장이 직접 올 리가 없는데. 이태성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섰다. 박정훈 대령, 헌병 대장, 그리고 수사관들이 그 뒤를 따랐고 공포에 질린 김 상사와 박일병은 문가의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장군은 아주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오진석의 어지러운 책상에 머물렀다. 그리고 어제 이한나가 서 있던 자리를 거쳐 그녀가 넘어졌던 구석의 빈 의자로 향했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의 흔적을 좇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이었다. 오진석은 이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을 견딜 수 없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신지. 적어도 대대장님께라도 보고를. 그때 이태성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오진석을 향하지 않은 채였다. 그는 문가에 굳어있는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김 상사. 예, 각하. 김 상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이한나 소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확인이었다. 김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오진석 대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것이 지금 보급 창고에서 재고 실사 중입니다. 이태성 장군의 턱 근육이 꿈틀했다. 폭행당한 피해자를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지 나는 창고로 보낸 처사. 그것만으로도 오진석의 혐의는 명백했다. 헌병 대장. 예, 각하. 헌병 둘을 보내 이한나, 소희를 안전하게 이리로 호위에 오도록 내 명령이라고 전해. 그는 호출이나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호위 에스콜트. 그것은 그녀가 이 사태의 피의자가 아니라 군단장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임을 선포하는 단어였다. 오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한나, 왜 이한나를? 사무실에는 다시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헌병들이 떠나는 발소리,
그리고 오진석이 헐떡이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다. 드디어 복도에서 여러 개의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 두 명의 헌병이 양옆에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이한나 소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창고에서 막 나온 듯 전투복 어깨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뺨, 어제는 붉은 생채기였던 상처는 밤사이에 끔찍한 보라색과 노란색의 멍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그 멍 자국은 마치 낙인처럼 선명했다. 이태성 장군은 그 멍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한나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중대장, 대대장도 아닌 군단장, 그리고 아버지, 그녀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모든 혼란을 억누르고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위 이한나 군단장님께. 이한나 소위. 이태성 장군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상처 입은 뺨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는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그대의 상관이 그대에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들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졌다. 오진석 대위의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뭐? 그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다. 그는 이태성 장군과 먼지투성이의 이한나 소위를 미친 듯이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버지. 이한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태성 장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바닥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오진석 대위에게 고정되었다. 오진석 대위. 예, 예, 예. 각하. 오진석은 거의 무너질 듯했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정하려 했었다.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내가 이태성이다. 정적 JX군단 군단장. 오진석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태성 장군은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불곰의 그것처럼 무자비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깨 너머로 먼지투성이 전투복을 입고도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의 딸 이한나 소위를 가리켰다. 내 놈이 어제 애비가 뭐하는 놈이냐고 물었던 바로 그 이한나 소위의 애비다. 그는 오진석이 사용했던 저속한 단어 애비를 정확하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애비다. 그 한마디가 중대장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멀리서 들리던 헬리콥터의 공회전 소리도 부하들의 다급한 무전 소리도 심지어 박일병이 공포에 질려 삼키는 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오진석 대위의 무너지는 세계의 파열음만이 그의 귓속을 찢고 있었다. 그의 눈은 삼성 장군의 빛나는 별 계급장과 먼지투성이 이한나 소위에 멍든 뺨 사이를 광란처럼 오갔다. 군단장 3스타 이한나 애비.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강요하는 끔찍한 방정식이 그의 뇌에서 강제로 완성되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고
년이라고 불렀던 그 신참 소위가 감히 애비가 뭐하냐고 조롱했던 그 존재가 최전방을 호령하는 하늘과도 같은 제엑스군단의 사령관,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다. 아, 오진석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아, 아.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뇌가 혀를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그의 다리가 먼저 배신했다. 마치 척추에서 모든 힘줄이 한꺼번에 끊어진 인형처럼 그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털썩, 육중한 소리와 함께 중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오진석 대위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일어서려고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온몸이, 그의 군복이, 그의 명예가 이태성 장군의 존재감 앞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각하. 그가 마침내 쥐어짜낸 목소리는 짐승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감히 이태성 장군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한나 소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소위, 나는 몰랐어. 정말이야. 네가 군단장님 따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찌 감히. 그것은 최악의 변명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저질렀다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경멸로 굳었다. 김 상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이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 자신의 상관을 어제 자신이 앉아있던 그 먼지투성이 바닥에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오진석의 변명을 갈갈이 찢어발겼다. 몰랐다고. 이태성 장군이었다. 그가 바닥에 엎드린 오진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워커 앞코가 오진석의 시야에 들어왔다. 내 놈은 지금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모든 산소를 태워버릴 듯했다. 첫째, 내 놈은 내 딸이 군단장의 딸인 것을 몰랐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 그가 오진석의 머리 위에서 말했다. 하지만 내 놈이 진짜로 몰랐던 것은 내 놈이 지금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놈 앞에 서 있는 이 소위 또한 내 놈과 똑같은 군복을 입은 너의 전우이자 부하라는 사실이다. 이태성 장군이 몸을 돌려 헌병 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 그의 시선이 다시 오진석에게 향했다. 내 놈은 이한나 소위가 내 딸이라는 것을 몰랐는가? 아니면 내 놈의 계급으로 부하 장교를 폭행해도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대답을 내 놈의 입이 아니라 군사법정에서 직접 듣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병대장이 손짓했다. 오진석 대위, 헌병대장 김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오진석에게 다가가 수사관이 들고 있던 구속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현 시간부로 군형법 제48조 상관의 지위, 남용, 제60조 폭행 및 협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귀관을 긴급 체포한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진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악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이태성 장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각하, 제발. 제발 한 번만. 제가 죽을 죄를. 손대지 마. 헌병 특임대 요원 2명이 달려들어 저항하는 오진석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악! 오진석의 비명과 함께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갑이었다. 불과 10분 전까지 이방의 왕이었던 오진석 대위는 이제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양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진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중대장이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량했다. 끌어내. 헌병대장이 차갑게 명령했다. 헌병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오진석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는 신발 한쪽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이한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이소희 한나야 아니. 이소희 제발 말 좀 해줘. 내가 어제는 내가 술이 좀 취해서. 제발. 장군님께, 아버지께 말씀 좀. 이한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짓밟았던 자가 법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진석은 중대장실 문을 끌려 나갔다. 복도에는 헬리콥터 소리와 헌병대의 등장에 놀라 뛰쳐나온 중대원 수십 명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모여 있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중대장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짐승처럼 끌려 나가는 모습을. 그것은 오진석의 몰락이자 부대 전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오진석의 비명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중대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이태성 장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오진석 한 명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 모든 부패와 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한 더 큰 몸통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가에서 이 모든 사태를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대대장 김중령. 그는 오진석이 잡혀 나가는 순간에도 감히 끼어들거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다. 그는 이태성 장군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이려 했다. 각하, 저는 김중령. 이태성 장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철이의 목소리였다. 자네는 자네의 대대에서 중대장이 부하 장교를 폭행하고 군의관이 진실을 은폐하려 할 동안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그것이 저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그것이 자네의 죄다. 중령. 이태성 장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보고받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가장 큰 실패다. 그는 박정훈 대령을 향해 턱짓했다. 박대령. 이 지휘관의 보직 해임을 당장 사단에 통보하도록. 그리고 그는 다시 김중령을 쏘아보았다. 자네는 지금 즉시 군단 감찰실 인스펙터 제너럴로 가서 자네의 그 실패에 대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설명하게 될 거다. 자네는 보직 해임이다. 대대장 김중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무너져 내렸다. 오진석 대위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고 대대장 김중령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XX대대의 낡은 질서는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다. 이태성 장군과 그의 헬기는 폭풍처럼 연병장을 떠났지만 그 폭풍이 남긴 것은 파괴가 아니라 더 무섭고 철저한 정화의 시작이었다. 군단장의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진짜 지진이 대대 본부를 덮쳤다. 군단 헌병대 수사팀과 감찰실 요원들은 마치 잘 훈련된 외과 의사들처럼 이 썩어가는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권한은 군단장 직속이었고 그들의 칼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중대장실을 즉각 폐쇄한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봉인해 헌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사관들이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로 오진석의 왕국이었던 그 문을 봉쇄했다. 오진석이 어젯밤까지도 부수입을 계산하던 그 컴퓨터는 이제 그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었다. 부대 전체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기묘한 침묵에 빠졌다. 병사들은 막사 안에서 창밖을 힐끔거리며 낯선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군이었던 오진석이 무너진 것을 보았지만 이제 그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지 몰라 숨을 죽였다. 수사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그날의 목격자들이었다. 김 상사, 어제 15시 30분 중대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진술하십시오. 헌병 수사관 소령은 차가운 눈으로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진석 대위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그 평범한 행정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군단장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 김 상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배운 줄타기와 눈치가 그의 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이한나 소위의 멍든 뺨과 오진석이 끌려나가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삼성 장군인 그녀의 아버지를. 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청소였다. 김 상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수사관님, 어제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자 댐이 무너지듯 억눌렸던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한나 소희에 대한 폭행을 상세히 증언했다. 네 애비는 뭐하는 놈이냐는 모욕적인 언사, 서류철로 뺨을 가격한 사실, 그리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모든 과정을.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 상사는 수사관에게 오진석이 지난 몇 년간 이 부대에서 저지른 모든 만행을 토해냈다. 일병 너도 봤지. 함께 조사를 받던 박일병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끄덕이다가 김 상사의 용기에 힘입어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예, 맞습니다. 중대장님은 이 소희님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병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두 사람의 진술은 방아쇠에 불과했다. 폭군이 사라지고 군단장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라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자 그동안 공포에 눌려있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한 이등병은 울면서 감찰관에게 오진석의 식당 비리를 고발했다. 저희는 주말마다 강제로 돼지엄마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맛도 없는데 다른 곳보다 2배나 비쌌습니다. 안 가면 다음 주 내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돼지엄마 식당의 계좌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오진석의 차명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상납금의 내역을 확보했다. 다른 중대 소속의 한 하사는 오진석의 보급품 횡령을 증언했다. 오 대위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한용품을 빼돌렸습니다. 그것들을 몰래 빼돌려 중고 시장에 팔아넘기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오진석의 개인 창고에서는 병사들의 이름표가 붙은 수백 켤레의 미사용 전투화 박스가 발견되었다. 부패의 증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폭력은 이한나 폭행 사건이라는 거대한 도화선에 불이 붙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대대 의무실에서 맞춰졌다. 박대위, 당신을 군의관의 직무유기 및 허위 진단서 작성 시도 혐의로 조사하겠소. 군단 헌병대장은 어제 이한나에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던 그 군의관 박 대위를 직접 신문했다. 박 대위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사 면허와 군복 둘 다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대위가 오진석 대위가 무서웠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훈련 중 다친 병사들의 진료 기록을 축소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소희님이 다녀간 직후에 전화해서 그의 자백은 오진석의 폭행 혐의에 은폐 교사라는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모든 조사가 폭풍처럼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한나 소희는 자신의 BOQ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태성 장군의 딸을 위한 쇼가 아닐까 잠시 두려웠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를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부관이 아니었다. 이한나 소희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입니다. 참고인 진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의 헌병 대령이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나 장군의 딸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고발인으로 대했다. 정식 조사실, 녹음기와 카메라가 돌아가고 속기사가 타이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소희, 어제 있었던 일을 육하원 측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 주십시오. 이한나는 그제야 안도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방식이었다. 그녀는 BOQ에서 밤새 준비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뺨에서 흐른 피가 묻어있는 전투복 상의를 증거물 1호로 제출했다. 증거물 1호. 본관이 어제 착용했던 전투복입니다. 좌측 소매 부분에 폭행 당시 뺨에서 흐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박 대위가 마지못해 발급했던 그 모호한 진료 기록지 사본을 제출했다. 증거물 2호. 대대 의무실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입니다. 본관은 폭행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으나 군의관 박 대위는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기록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진석의 욕설, 네 애비는 뭐하는 놈이냐는 모욕, 서류철이 뺨에 날아왔을 때의 충격, 그리고 바닥에 넘어졌던 그 수치스러운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감정도 섞지 않고 마치 군사 작전 보고서를 읽어내리듯 건조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군단장이라서 무서웠다는 식의 사적인 감상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상관에 의한 부하 폭행과
지휘체계의 붕괴라는 군형법상의 문제점만을 지적했다. 수사관인 헌병 대령은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군인으로서 진술하는 피해자는 처음 보았다. 그는 이한나 소희가 단순한 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다. 몇 주 후 군단, 보통, 군사법원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군단장의 직속 관심 사안이었기에 그 어떤 외압도 불가능했다.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오진석은 더 이상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모두 제거된 죄수번호가 적힌 초라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피고인 오진석, 상습적 부하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뇌물수수, 검찰관 군법무관 이 그의 죄목을 읽어내려가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훈련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이며 피해자 이한나, 소희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최악의 변론을 펼쳤다. 그때 검찰관이 증인석에 앉은 이한나 소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인,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오진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멍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작은 흉터가 남았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이한나 소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골랐다. 피고인 오진석 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제 뺨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피고인이 함께 입고 있는 이 군복을 모독한 죄입니다. 국가의 신뢰를 배신한 죄이며 그를 믿고 따랐던 수십 명의 병사들의 명예를 짓밟은 죄입니다. 그녀는 오진석을 돌아보았다. 저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죄에 합당한 군법의 가장 엄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진석은 그녀의 그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잿빛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증무의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군단장의 딸을 폭행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진석의 죄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그 군복을 입은 채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오진석, 전진 육군 대위. 재판장의 낭독은 건조했다. 전진 대위라는 호칭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다. 본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지휘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부하를 폭행하고 군용 물자를 횡령하였으며 복수의 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이 모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을 선고한다. 오진석은 피고인석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항변을 포기했다. 이에 피고인 오진석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것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이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계급의 완전 박탈. 군인연금 및
모든 혜택의 소멸. 그의 군 생활 10여 년이 통째로 삭제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군형법 위반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마이. 법봉 소리와 함께 오진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이한나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의 공범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휘 실패와 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던 대대장 김중령은 정직 3개월과 함께 진급이 영구히 누락되는 최전방 격오지 GOP 행정장교로 좌천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군의관의 본분을 잊었던 박대위. 그는 감봉 6개월과 함께 군복을 벗게 되었다. 의사 면허 정지라는 행정 처분까지 뒤따랐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의사로서의 자격, 둘 다를 잃었다. 폭풍은 그렇게 XX대대를 휩쓸고 지나갔다. 한 달 후 XX대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오진석이 사라진 중대장실에는 원칙과 공정함으로 무장한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육사 출신도 학군단 출신도 아닌 삼사관학교 출신의 묵묵한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이한나 소위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장교와 병사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짧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 없다. 나는 여러분의 출신 학교에도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여러분이 입은 군복의 명예뿐이다. 훈련은 빡셀 것이고 복지는 공정할 것이다. 이상. 부대의 공기가 바뀌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주말 외출 때 돼지 엄마 식당에 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시내에서 자유롭게 치킨을 먹었다. 보급 창고에서 빼돌려졌던 신형 전투화가 모든 병사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었다. 구보 시간에 구타와 욕설은 사라졌고 대신 FM대로 진행되는 고된 훈련과 정당한 휴식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대는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한나 소위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BOQ 독신 장교 숙소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군복을 반듯하게 개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다. 인사명령 소위 이한나 현 시간부로 JX군단 사령부 직할 특수임무여단 작전장교로 보직을 명함. 그것은 좌천이 아니었다. 특수임무여단은 군단 내에서도 가장 훈련이 고되고 가장 정예화된 부대였다. 그것은 명백한 영전이었다. 하지만 이한나는 그것이 보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이 부대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병사들은 그녀를 오 대위를 날려버린 소위님이라며 경외했지만 동시에 군단장님의 따님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한나 소위로만 존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증명의 장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 군단장은 그녀에게 가장 혹독한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짐을 꾸리던 그때 BOQ 방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린 곳에는 헬기나 수행원도 없이 평범한 군단 지프 K 131한대를 직접 몰고 온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삼성 장군의 위험 있는 정복이 아닌 소매를 걷어붙인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짐은 다 쌌나? 이태성 장군이 방안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예, 아버지. 아니, 군단장님.
이한나가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하자 이태성 장군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지금은 근무 시간 끝났다. 잠시 걷지. 두 사람은 말없이 해질녘의 막사 주변을 걸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족구를 하며 떠드는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성 장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딸의 뺨을 바라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흉터가 남았구나. 이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뺨에 그 희미한 자국을 만졌다. 멍은 사라졌지만 오진석의 서류철 스테이플러에 긁혔던 상처는 옅은 선으로 남았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장이라. 이태성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비는 딸에게 이런 훈장을 달아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었다. 침묵이 흘렀다. 네가 한나. 네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내가 너의 신상을 숨기라고. 아니, 네가 숨기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곰 이태성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버지의 후회였다. 이한나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만약 그때 제 신분이 밝혀졌더라면 오진석 대위는 제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폭력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부패와 이 부대의 병든 시스템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이 상처는 제가 이태성의 딸로서가 아니라 이한나 소위로서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태성 장군은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드물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거대한 손을 들어 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장군이 부하에게 하는 격려가 아닌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대견함의 표시였다. 새로운 부대는 힘들 거다. 그가 말했다. 이제 모두가 널 안다. 군단장의 딸이라고 그들은 네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너에게 과도한 기대를 할 거다. 그 어떤 것도 너에게는 공정하지 않겠지. 압니다. 이한나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 온 이래 처음으로 짓는 편안한 미소였다. 그래서 다시 증명해야겠지요. 그녀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행동으로 다시 처음부터 제가 이한나 소희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태성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힘차게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렸다. 이한나는 차 옆에 서서 가장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태성 장군은 딸의 그 경례를 받고 말없이 함께 경례로 답했다. 그것은 장군과 소위의 경례이자 두 명의 완벽한 군인이 서로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다. 지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이한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덮을 백을 어깨에 메었다. 문을 열고 나왔다.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부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를 구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말하는 형식.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네 애비는 뭐 하는 놈이냐? 자신이 괴롭히던 그 여군소위의 아버지가 자신을 파면시킬 수 있는 삼성 장군,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진석 대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자신의 작은 권력을 믿고 약자를 짓밟는 오진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맞서는 이한나 소위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한나 소위였다면, 혹은 그 아버지인 이태성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속 시원한 사이다, 의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오진석들에게 날리고 싶은 통쾌한 일침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강력하고 더욱 통쾌한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